안녕하세요. 법정 의무교육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리님, 오후 미팅 자료 언제 돼요? 팀장님이 물어보시던데. 잠시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메일 보내려던 참이야. 네. 전송했어. 뭐지? 실행 파일이 들어있네. 에라, 모르겠다. 실행해보면 알겠지 뭐. 아, 대리님. 오늘이 말일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체해야 할 거 있다고 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아, 맞다. 땡큐. 그리고 아까 보내신 파일이요. 팀장님이 우리 팀만 봐야 되는 문서는 암호 설정 후에 공유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셨더라고요. 암호 설정? 아, 오늘 또 한 소리 듣겠네. 일단 잊기 전에 얼른 이체부터 해야지. 이주임 덕분에 연체를 안 물게 생겼네. 원래 보안 카드는 2자리만 입력하는 거 아니었나? 아까 보안 강화한다고 팝업창 뜬 게 이것 때문이었나 보네. 뭐냐, 이건? 왜요? 내가 결제하지도 않은 핸드폰 소액 결제가 4건이나 있어. 어머, 한 대리님. 개인정보 유출되었나봐요. 어떻게? 혹시 근래에 메일이나 문자로 온 첨부 파일 열어보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자료 파일 온 거 설치를 하긴 했었는데. 그런 파일은 100% 악성 코드가 있다고 하던데. 뭔가 수상하다 싶더라니. 나 이제 어쩌지? 앞의 사례를 잘 보셨나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원인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 예방과 스마트폰 및 SNS의 10대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제대로 알기. S카드 회사 고객관리부서의 직원이 매달 4만 건씩 총 80만 건의 고객 정보를 빼내어 돈을 받고 신용정보업체에 팔아 넘겼다고 하네요. 2년간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는데도 그것을 몰랐더니 고객 정보를 너무 소홀히 다루는 거 아닌가요? 내부 보안이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이죠. 정보 유출은 일부 비양심적인 기업 내부자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 유출이 되는 것도 있지만 낮은 보안의식과 관리 소홀로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1차적으로는 금전적 피해도 있지만 해당 기업 임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예전과 달리 곧바로 이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배상액에 따라 기업의 존립이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네, 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니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대단하네요. 그런데요, 교수님, 개인정보는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라고 하나요? 개인정보라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이요. 그렇다면 컴퓨터 IP나 사업자 번호 같은 건 개인정보일까요? 그건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는 말 그대로 개인에 관한 정보이잖아요. 우선 개인정보라 하면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에 대한 사실, 판단, 평가 등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또한 그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이메일 주소나 컴퓨터 IP 주소 등의 정보도 포함됩니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하게 하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담긴 개인 신용 정보가 대표적인데요. 개인의 재산, 채무, 소득 및 납세 실적, 대출, 보증, 담보 제공, 당좌 거래 등의 금융 거래 정보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공공기관이나 오프라인 점포는 물론이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쇼핑을 한다거나 비영리 단체나 동호회에 회원 가입을 할 때마저도 개인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없는 생활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개인정보가 중요해진 이유가 뭘까요? 그건 개인정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권이자 기업의 영업 자산이며 사회의 핵심 요소입니다. 개인정보는 개개인의 내외면, 사회관계, 권리를 나타내는 인권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이며 또한 공개된 정보가 어떻게 관리 이용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는 기업의 영업자산입니다.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고객의 정보를 마케팅에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상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만족할 만한 상품을 기획하여 수익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정보는 사회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공공 민간 서비스, 기업 경영 등 대부분의 사회활동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 가치를 말해줍니다. 2008년에 옥션에서 1863만 명, GS 칼텍스 115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2010년에는 신세계몰 등 25개 업체에서 2천만 명, 2011년에는 SK컴즈 등에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해마다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고 있네요. 최근에는 하나투어와 인터파크에서도 대량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고객 만족과 함께 기업이 책임져야 할 문제로 고객 정보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들의 경로를 보면 내부자가 고의로 정보를 팔아버린다거나 부주의로 인해 유출된 경우도 있지만 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경우와 해커의 공격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개인정보와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수님,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면 고객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오게 되나요? 개인정보는 음성시장을 통해 거래되거나 USB와 같은 저장 매체를 통해 직접 판매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거래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폰을 개설한다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도 있고 분실자 모르게 임의로 회원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스팸 메일을 발송하거나 스미싱 같은 범죄에 악용하여 금전을 취득할 수도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쩐지 예전에 비해 스팸 메일이 더 많이 오는 것 같더라니. 제 개인정보도 유출되었나 봐요. 어쩌죠? 자, 진정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의 유출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확실히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럼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원인과 경로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인정보는 특정 홈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점점 진화되고 있는 악성 코드들은 PC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IoT 시대에 맞게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TV와 같은 모든 컴퓨팅 기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악성 코드는 모바일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악성 코드는 바이러스의 일종인가요? 악성 코드는 멜웨어라고도 부르는데 다른 인터넷이나 컴퓨터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려고 악의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스파이웨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죠? 아하, 그런 것들이 악성 코드군요. 웜은 컴퓨터 기억 장소 또는 내부의 코드 형태로 존재하다가 실행되면 사용자의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등의 주소록을 뒤지고 이메일에 스스로를 첨부해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시킨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강력한 전염성을 무기로 네트워크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바이러스처럼 개인 컴퓨터에 손상을 입히는 웜이 등장하면서 웜 바이러스까지 생겨났죠. 혹시 최근에 이유 없이 컴퓨터가 느려져서 짜증난 적 있나요? 네, 있어요. 바이러스가 원인인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경우 악성 코드 감염을 의심해 볼 만한데요. 악성 코드로 인해 컴퓨터 시스템이 과부하되거나 파괴되기도 하고 네트워크가 마비되어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도 모르게 악성 코드를 유포하게 되고 게임 계정을 탈취하거나 개인 정보 유출을 통해 금융거래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악성 코드 유포자가 된다니 무섭네요. 보통 해커들은 악성 코드를 이용해 어떤 사이트를 공격하나요? 보안이 취약한 웹서버나 언론사 홈페이지와 같이 방문자가 많이 몰리는 사이트가 악성 코드 유포자들의 타깃이 또한 홈페이지에 별도로 제공되는 배너 광고나 소셜 댓글 서비스와 플러그인들도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자주 공격을 받죠. 그런데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그 순간 개인정보는 보호할 길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예방만이 최선이죠. 예방의 기본인 방화벽의 보안 패치는 최신 것으로 업데이트하고 백신 역시 최신 버전으로 매일 업데이트하여 악성 코드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PC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네,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어도 감염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컴퓨터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겠습니다. 보안 패치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도 해킹이나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왜 그런가요? 첫째, 신뢰할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 접속만으로도 감염이 됩니다. 악성 코드를 삽입해 놓고 방문자들이 접속하면 자동으로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는 거죠. 정상적인 웹사이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성 코드가 있는 사이트군요. 그렇죠. 특히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에 포함된 단축 URL을 이용한 공격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악성 코드가 포함된 사이트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악성 코드 감염을 위한 단축 URL은 대부분 자극적인 제목이나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URL이라면 클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접속해 봐야겠다면 단축 URL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어디로 링크가 되는지 알 수 있으니 접속하기 전에 링크된 URL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악성 코드의 감염 경로 두 번째는 P2P 등을 이용하여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하다가 감염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P2P 사이트의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배포되는 프로그램은 불법이기도 하지만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약점을 이용해 불법 프로그램을 악성 코드의 유포를 위한 미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P2P 사이트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올려두고 다운받게 하여 감염시키니 불법 소프트웨어를 함부로 다운받아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악성 코드의 감염 경로 세 번째는 이메일에 첨부된 악성 프로그램을 모르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스팸 메일 내 포함된 첨부 파일을 실행하면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PC에 저장된 개인정보와 함께 중요 정보들을 유출시킵니다. 아, 스팸 메일이 악성 코드의 유포지였군요. 특히 스팸 메일 내 첨부 파일의 확장자가 exe, bat, com, scr인 경우 악성 코드 감염을 시키기 위한 스팸 메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첨부 파일은 물론이고 메일에 포함된 이미지 또는 의심스러운 URL을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일은 가급적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겠네요.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 파일이나 과장된 광고, 야한 동영상이나 이미지, 호기심을 유발하는 글 등
다양한 수법이 이용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사용자의 메신저 계정을 탈취하고 등록돼 있는 친구들에게 악성 코드를 자동 전파하여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저 혼자만이 아닌 연계된 지인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거군요. 근래에는 악성 코드 유포 경로로 SNS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SNS에서 이용되는 단축 URL을 조작하여 감염시키기도 하고 앱 파일을 위장한 모바일 악성 코드까지 등장했다고 하니 함부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링크를 타고 접속한다거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고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고 그에 대한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할까요? 먼저 보이스피싱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보이스피싱은 음성 보이스와 개인정보 프라이빗 데이터, 그리고 낚시 피싱을 합성한 신조어로 음성으로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캐내거나 자녀를 납치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개인정보나 금품을 갈취하잖아요. 근래에는 공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 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는데 타인을 기망하여 개인재산을 편취하는 일종의 특수 사기범죄입니다. 이 범죄로 인해 금전적 손실과 함께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먼저 중국이나 대만에 자금주를 두고 중국 콜센터의 3인 1조의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1차로 예금 통장을 매입한다거나 대출 등을 미끼로 사기 이용 계좌를 확보한 후 중국 콜센터에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내로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검찰 등을 도용하여 피해자를 속입니다. 이후 송금과 이체를 유도하거나 사기범이 직접 이체를 하고 현금 인출책 또는 송금책을 통해 해외로 송금합니다.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의 특징을 보면 먼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 혹은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거짓 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또한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 통장을 사기에 이용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 창에 나타나도록 조작하는 기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속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리고 피해자의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와 같은 금융거래 정보를 편취한 후에 직접 인출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처음 보이스피싱이 등장했을 때에는 어눌한 한국어를 사용해서 개그 소재로까지 활용되었지만 근래에는 유창한 한국어를 써서 피해 사례가 더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점차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의 유형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사고를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형태가 있고 한동안은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이나 예금 등을 편취하기도 하고 금융사, 금감원 명의 허위 긴급 공지 문자 메시지로 통해 피싱 사이트로 유인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 정보를 알아내어 금전을 편취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 기기로 유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 하여 편취하는 경우도 있고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후에 ARS를 이용해 카드론으로 대금을 편취하기도 합니다. 또 상황극을 연출한다거나 물품 대금 오류 송금을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 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고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환급해 주겠다고 하거나
계좌 안전 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에도 100%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화로 어린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가족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경우는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적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고 메신저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예방책을 다 알면서도 막상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찰청 112 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급 정지 조치가 있다니 다행이네요. 어떻게 요청하나요? 피해자가 송금은행과 입금은행에 각각 피해 구제 신청을 내면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에서 금융사기인지를 의심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개통신 금융사기의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 이용 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 정지 조치를 합니다. 지급 정지 후에는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피해자 및 명의인에게 서면 통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 주는데 통지사항은 지급 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및 사기 이용 계좌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 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 종별 및 계좌번호와 지급 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 등입니다. 다음 조치로 유출된 금융거래 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양도하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발신번호도 조작 가능하니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전에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 확인해야겠어요. 다음으로 파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밍은 사용자의 PC를 악성 코드로 감염시킨 다음 정상적인 은행 주소를 넣어도 가짜 사기 사이트로 연결되어 금융 정보를 빼내는 수법입니다. 파밍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파밍은 먼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용자의 PC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킵니다. 이렇게 파밍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PC에서 사용자가 즐겨찾기 또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정상적인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려고 해도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 정보를 몰래 갈취하는데 URL 주소를 잘 살펴본다 하더라도 너무나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쉽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사이트라는 걸 알아낸다거나 파밍에 감염되었는지 알아낼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파밍을 예방하는 방법이 궁금하네요. 정상적인 금융 사이트에 접속하면 인터넷 주소창에 녹색 인증창이나 자물쇠 표시가 나타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팝업 형식으로 나타나는 개인정보 요구 사이트에 절대로 접속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사 홈페이지에서는 보안 강화를 이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 카드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파밍의 수법은 익히 들었지만 방심하는 찰나에 당하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방하고 또 예방해야지만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죠. 계속해서 파밍의 예방법을 살펴볼까요? 파밍을 예방하려면 출처 불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하고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카드 코드표를 전부 입력하길 요구하면 파밍 사이트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윈도우 및 백신 프로그램은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파밍캅 등을 통해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 등은 컴퓨터나 이메일에 저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스미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미싱은 SMS와 피싱의 결합어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싱하는 방법인데 문자 메시지 속 URL을 클릭하는 순간 스미싱용 악성 앱이 설치되며 이 악성 코드가 소액 결제를 위해 날아오는 인증 번호 문자 메시지를 가로채 범죄자에게 보내줍니다.
모니터 화면은 물론 키보드 입력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유출된다고 하니 정말 주의해야겠죠? 그런데 문자 메시지가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 초대장, 카드 대금 조회, 커피 무료 쿠폰, 교통 범칙금 조회 등의 형태로 오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URL을 누르는 순간 스미싱용 악성 앱이 설치되는데요. 이후 스마트폰 사용자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자가 요구하는 소액 결제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주로 사이버머니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탈취한 금융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 인증 후 현금화하기도 합니다. 소액 결제라 해도 한 번에 30에서 40만 원도 결제되기도 하니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말이죠. 스미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미싱의 예방 방법으로는 첫째, 소액 결제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소액 결제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을 제한합니다. 현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 결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 통화 버튼을 눌러 고객센터로 연결한 뒤 상담원과 연결하여 소액 결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통신사의 소액 결제 차단 방법을 확인한 후 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둘째, 스마트폰용 백신 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악성 코드의 설치를 차단합니다. 셋째, 확인되지 않은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합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 강화 방법은 환경 설정의 디바이스 관리에서 알 수 없는 출처 항목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넷째, 쿠폰 상품권, 무료, 조회 공짜 등으로 스팸 문구를 미리 등록하여 내 스마트폰에 스미싱 문자가 전송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미싱 문자 발송 차단 방법은 스마트폰 설정 중 스팸 메시지 설정에서 스팸 문구를 등록하면 됩니다. 아이폰은 해당 통신사의 어플을 설치하셔서 스팸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쿠폰, 상품권, 무료, 공짜 이런 문구에 현혹되지도 않아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T스토어, 올레마켓, U+ 앱 마켓 등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도록 하고 인터넷상에서 APK 파일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스미싱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스미싱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스미싱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스미싱 피해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결제 청구를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사수하기. 개인정보와 중요 기밀 자료들이 다양한 경로로 유출되는 사례들을 보니 보안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정보와 기업의 정보자산은 침해되거나 함부로 누설되어서는 안 되므로 분실이나 도난, 파괴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을 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이벤트성 행사에 참여할 때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지나치다 쉽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같아요. 많은 정보를 수집하면 해킹의 위험도 커지고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니까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거래 사기가 난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무분별하게 수집된 정보가 유통되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리죠.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 예방 첫 번째는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정보 주체인 이용자의 동의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상, 신념, 과거 병력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해야 하죠.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제공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위탁한다는 메일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임의로 위탁하면 안 되지 않나요? 사업자가 외부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처리 위탁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받는 자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동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에 한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해당 사항을 공개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일이 온 거였군요.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 예방. 두 번째 방법은 비밀번호를 만들 때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회원가입 시에 비밀번호에 문자나 숫자를 꼭 포함하여 설정하도록 나오던데요. 네, 비밀번호를 만들 때에는 보안을 위해 영문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을 사용하여 10자리 이상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에 타인이 로그인하기 어렵도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비밀번호를 잊지 말고 변경하도록 습관화해야겠네요. 세 번째 방법은 가급적 아이핀 등의 안전성이 높은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명의 도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 가입을 했을 때에는 즉각 차단하고 명의 도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함부로 자료를 다운로드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P2P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 기밀이 누설될 수 있는 사무실이나 타인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PC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많은 PC에는 가급적 P2P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말아야겠네요. 원칙적으로 차단하면 좋죠. P2P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마법사와 같은 자동 설치보다는 수동 설치를 이용하도록 하고 P2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에 개인정보 보호 방침, 이용 약관, 개인정보와 관련한 각종 공지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C, D 등 루트 디렉터리 전체를 공유하거나 내 문서 폴더를 공유 폴더로 지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부주의로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중요한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함께 파일 공유 시의 위험성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되도록 PC방 등 개방 환경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즉시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2회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인터넷만큼이나 많이 사용되는 것이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안전 수칙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하지 말고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는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메일은 바로 삭제해 주세요. 스마트폰을 분실할 수 있으니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기능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 시에만 켜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운로드한 파일은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PC에도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를 검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던데요. 네,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를 변경하면 보안에 취약해질 수도 있으니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영체제 및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SNS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SNS에 올린 개인정보 사진, 영상 등의 정보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악용될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여 공개하도록 하세요. 가족, 친구 등 타인의 개인정보도 나의 개인정보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함부로 게시하거나 공개하여 확산시켜서는 안 됩니다. SNS는 기본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반드시 공개 설정 범위를 직접 확인하고 재설정해야 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SNS에서 타인과의 네트워킹은 자신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친구로 추가해야 합니다. SNS에 업로드한 개인정보나 게시글은 퍼나르기나 검색 엔진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삭제가 쉽지 않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편리한 점도 많지만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네요. 네, 또 SNS를 이용하게 되면 나의 행동 정보가 원치 않는 맞춤형 광고나 마케팅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실 때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죠. 그래서 저는 SNS를 통해 나의 위치 정보와 이동 경로가 노출되지 않도록 활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서비스를 꺼두고 있어요. 좋은 방법입니다. 근래에는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아동이나 청소년도 SNS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방법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나 아동이나 청소년은 자신과 타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의 글 등을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SNS상에서 내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SNS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118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나요? 네, 유출뿐만 아니라 오남용되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개인정보는 개인이나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은데요. 정부에서는 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네, 개인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뜻으로 노력해야 하는 일이죠.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 개인의 사생활 보장과 함께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어 9월 30일에 시행되었고 이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2012년 3월 30일에는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앞서 제시해드렸던 질문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앞에서 본 사례가 생각나지 않으시면 사례 다시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리님, 오후 미팅 자료 언제 돼요? 팀장님이 물어보시던데. 잠시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메일 보내려던 참이야. 네. 전송했어. 뭐지? 실행 파일이 들어있네. 에라, 모르겠다. 실행해보면 알겠지 뭐. 아, 대리님. 오늘이 말일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체해야 할 거 있다고 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아, 맞다. 땡큐. 그리고 아까 보내신 파일이요. 팀장님이 우리 팀만 봐야 되는 문서는 암호 설정 후에 공유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셨더라고요. 암호 설정? 아, 오늘 또 한 소리 듣겠네. 일단 잊기 전에 얼른 이체부터 해야지. 아, 이주임 덕분에 연체료 안 물게 생겼네. 원래 보안 카드는 두 자리만 입력하는 거 아니었나? 아까 보안 강화한다고 팝업 창 뜬 게 이것 때문이었나 보네. 뭐냐, 이건? 왜요? 내가 결제하지도 않은 핸드폰 소액 결제가 4건이나 있어. 어머, 한 대리님, 개인정보 유출되었나봐요. 어떻게? 혹시 근래에 메일이나 문자로 온 첨부 파일 열어보신 거 아니에요? 아, 얼마 전에 자료 파일 온 거 설치를 하긴 했었는데, 그런 파일은 100% 악성 코드가 있다고 하던데. 뭔가 수상하다 싶더라니. 아, 나 이제 어쩌지?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